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글로벌 경제와 정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무역 마찰의 심화와 독자적인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글로벌 뉴스를 역사적 통찰로 풀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대공황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각국이 마주한 경제적 딜레마 역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생존 방식이 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나침반을 통해 그 이면을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세제 개편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40.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KDI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지만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정책 미달로 6%대 급락세를 보이며 코스피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거시 지표는 웃는데 미시 시장과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는 성장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도금 시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 철도와 철강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국가 전체의 부는 급증했지만 정작 대중의 삶과 노동시장은 양극화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죠. 지금 한국 경제도 반도체 수출 호황 덕에 KDI 전망치는 3.2%로 올라섰지만 고용시장과 자본시장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에 따른 세제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도 결국 거시적 수치와 민생 경제의 괴리에서 오는 피로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수 불안 속에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조선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군요. 아주 영리한 외교적 위험 분산 전략입니다. 과거 17세기 네덜란드가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무역협정을 맺고 동맹을 다변화했던 행보와 궤를 같이 합니다. 거대 패권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단단히 쥐는 동시에 제조업 강국인 멕시코와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중포석입니다. 국내 정치적 압박을 대외적 성과와 신성장 동력 확보로 돌파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죠.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의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의 무역 파트너들을 겨냥한 이른바 경제 디데이 제재 계획을 전격 공개하며 글로벌 금융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초강경 제재 행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경제 디데이 제재는 역사적으로 1806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선포했던 대륙봉 세령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대국인 이란을 옥죄기 위해 그와 거래하는 중국, 인도 같은 제3국까지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1차적, 2차적 제재의 결합이죠. 하지만 대륙봉 세령이 결국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며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을 재촉했듯이 동맹인 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동시에 중국, 인도와 금융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에도 막대한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도 장기 국채 환매 규모를 늘리며 정기적인 부채 경매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없을까요? 재미있는 건 지금 미국의 재무정책이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이 막대한 전쟁 채무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국채 이자를 지급하며 신용을 강제로 유지했던 아슬아슬한 연명책과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4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서 국채 환매로 불을 끄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금리 인상 압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부채로 부채를 막는 악순환은 미국의 장기적 재정 체력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내몽골 자치구에서 열린 녹색 컴퓨팅 대회에서 무려 1361억 위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들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GDP 4.7%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첨단 투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대대적인 컴퓨팅 센터 투자는 과거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공공댐을 건설했던 뉴딜 정책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미 전력을 공급해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지금 중국이 내몽골에 짓는 대규모 토큰 공장과 컴퓨팅 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전력망을 까는 작업입니다. 미국 등 서방의 반도체 기술 제재에 맞서 넓은 영토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AI 생태계 요새를 완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죠. 이번 세계 로봇 대회에서는 단순히 개념적인 로봇을 넘어 피자를 굽고 차를 따르며 수묵화를 그리는 등 실생활에 즉각 적용 가능한 정교한 로봇들이 대거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주 실용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은 일상적인 삶의 양식을 바꿀 때 비로소 진정한 산업으로 안착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탄광에 물을 퍼내는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이다가 산업 전반을 바꾼 것처럼 말이죠. 중국은 기술 자립을 넘어 가사나 서비스업 등 민간 현장에 AI 로봇을 즉각 이식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특유의 대규모 내수 시장을 무기로 삼아 실용적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안보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참의원 등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아칸의 도모코 소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다카이치 행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 정치적 딜레마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아주 뼈아픈 이중 구속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세기 말 메이지 정부가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려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주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국내 언론과 야당의 거센 탄핵을 받았던 외교적 굴욕의 역사와 판박이입니다.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이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카이치 행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모습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고 이는 정권의 지지율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이와 종합연구소가 올해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제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홋카이도와 구마모토, 이바라키 등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태풍까지 접근 중인데요. 경제에 미칠 여파는 어떨까요? 0.7%라는 낮은 성장률은 일본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임금 인상과 세제 혜택이 내수를 지탱하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과 연이은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일본 특유의 방어적 경제 심리를 자극합니다. 에도 시대 대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막부가 막대한 구휼 자금을 풀며 임기응변으로 버텼던 것처럼 일본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방어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장기적 성장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IMF 전망 기준 구매력 평가, 즉 PPP 기준으로 세계 4위이자 유럽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비결은 무엇이며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기반시설 보안 법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서방의 허를 찌른 결과죠. 러시아의 이러한 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연합국의 극심한 봉쇄 속에서도 군수장관 알베르트 슈페어의 지휘 아래 전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해 제조업 생산력을 극대화했던 요새 경제의 현대적 변형입니다. 막대한 원자재를 내수 시장과 비서방 동맹국인 인도, 중국에 밀어내며 버틴 것이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드론 공격을 받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해 정부 임시관리, 즉 사실상의 국유화를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한 것은 이 요새 경제의 이면에 드리운 깊은 그늘을 보여줍니다. 민간 소유의 공장이나 인프라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전시 경제의 통제력을 한층 더 극대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러시아는 내달 1일부터 디지털 루블을 본격 도입하고 연금 지급액도 17% 이상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인가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독재 정권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 법정 화폐의 가치를 강제로 묶고 대규모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정부가 발행했던 아시냐 지폐나 전시 통제 경제가 그랬죠. 디지털 루블의 의무 도입은 자금 흐름을 완벽히 감시해 서방의 금융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한 방패이며 연금 17% 인상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돈으로 달래려는 당근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라 자랑하지만
속으로는 국가가 모든 경제 주체를 철저히 통제해야만 유지되는 위태로운 전시 계획 경제 체제인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각국이 던지는 경제적 승부수들의 이면을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박 작가님의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계 각국의 행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통제와 통찰의 기로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인 통제 장벽을 쌓는 임시방편은 결국 더 큰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경제 체력은 시장의 신뢰와 민생의 안정이라는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변화하는 세상을 관조하는 차분한 통찰력과 함께 더없이 유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 예리하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